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조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교 의원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을 과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이 오늘 오후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부부가 사용해온 대형 금고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원 게시판 논란을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며 징계안 의결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 내용이 최고조로 향하는 가운데 조금 전에 시작된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1,470원 후반대까지 오르던 원달러 환율은 어젯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의 영향으로 1,46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이 중동 최대 미군 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를 내린 가운데 24시간 내 군사 개입을 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잇따라 이란 철수 명령을 내리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입니다. 네, 지금 김 시 의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김경 서울시 의원은 오전 9시에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오늘 조사에서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가서 모든 거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김 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앞서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김 시 의원에게 금품 전달과 반환 경기를 물을 방침입니다. 김 시 의원은 오늘 조사에 출석하면서 앞서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된 노트북과 태블릿을 제출했습니다. 네, 김 시 의원이 제출한 자수서에는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네, 김 시 의원은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 등 세 사람이 카페에서 함께 만났고 남 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입니다. 나중에 보고를 받고 나서야 돈 받은 것을 알았다는 기존 강 의원의 해명과는 배치되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강선우 의원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김 시 의원과 강 의원을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이어서 김병기 의원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오늘은 수사무마 의혹을 받는 전 동작경찰서 관계자를 부른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오전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A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앞서 김 의원의 아내가 동작구 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내사한 뒤 무혐의로 종결했는데요.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A씨는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측에 수사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김 의원의 부탁을 받은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동작경찰서 서장에게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밖에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해온 전직 보좌진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들이 있다고요. 네, 경찰은 어제 김병기 의원 부부의 귀중품이 보관된 걸로 알려진 금고를 찾기 위해 김 의원 차납의 집도 압수수색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지 동작구 의회 부의장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선 김 의원 차남 특혜 편입 의혹이 일었던 숭실대 관련 자료가 나왔지만 영장 범위에서 벗어나 확보하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병기 의원이 사용하던 아이폰을 제출받았지만 김 의원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걸로 파악됐는데요. 포렌식이 어려울 거라는 관측 속에 주요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안 의결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당정 간의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 정책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빠르게 제명을 의결할 거다 이런 전망도 많았는데 일단은 숨고르기에 나선 분위기죠. 네, 장동혁 대표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당장 의결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가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고 또 재심할 수 있는 시간까지 주겠다며 그때까지 의결을 연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당 안팎 비판 여론도 심상치 않자 장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거로 해석되는데요. 다만 한 전 대표 측 어차피 결정은 정해진 거 아니냐며 재심 신청에는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오늘 제명 의결을 미룬 것도 이대로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 법원이 한 전 대표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는 걸 율사 출신 장동혁 대표가 제일 잘 알았을 거라며 여론도 좋지 않으니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금 전부터 관련 의원총회도 열리고 있는데 경론이 오갈 거로 예상됩니다. 앞서 당 초재선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최고위 전 아침 8시부터 일찌감치 장 대표를 만나 설득에 나섰고요. 구주류 중진들 사이에서도 제명은 과도하다, 선거를 앞두고 분열만 커진다며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아침 SNS에 글을 올려 제명은 곧 공멸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읍소했습니다. 한 전 대표에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며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개혁법 후속 입법을 두고 민주당도 내부 사정이 복잡한 상황이죠. 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정부안이 공개되면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수청 인력을 수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은 사실상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소청에 보안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수사와 기소분리라는 대원칙을 거스르는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선 이번 정부안을 검찰 출신인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했다고 보고 책임론으로 번지는 흐름도 읽힙니다. 당 지도부 서둘러 수습에 나섰습니다. 검찰개혁의 후퇴는 없다면서 다만 이 대통령이 충분한 논의와 수기를 당부한 만큼 질서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없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자세로 가장 정교하고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압수수색으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탄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공천원금 의혹도 민주당엔 여전한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제명 조치로 당이 할 일은 다 했으니 공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거리를 두고 있지만 추가 폭로 등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네, 국회 상황도 살펴보죠. 여야 원내 지도부가 아침 일찍 만났다고요?
네, 새해 첫 본회의도 필리버스터 대결로 문을 열 거로 보입니다.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 대표 아침 회동에서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두고 논의했지만 역시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만난 거로 전해졌는데 합의 타결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당장 양당 아침 회의만 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을 언급하면서 내란 세력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이기 전 공천뇌물과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부터 밝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텐데 첫 번째 반대 토론 주자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주도 필리버스터에 함께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선고가 내일 열립니다. 법원이 중개 신청을 허가하면서 내일 윤 전 대통령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내일 선고는 몇 시부터 진행됩니까? 네, 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파기한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앞서 특검은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내일 윤 전 대통령 선고는 YTN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앞서 국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생중계됐었는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내일 선고에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공수처의 수사권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고 하는 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다음 달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고등법원 전체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논의할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특례법 시행에 따라 전담 재판부 수와 판사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앙지법도 지난 12일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영장 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 구성에 대한 기준 등을 논의했습니다. 새로 시행될 전담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하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내일 선고가 나오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이 첫 사건이 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이번 달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는데 동결을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4,750을 넘어 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금융시장 상황 조금 더 알아봅니다. 류현웅 기자,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 최근 불안한 환율이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채권시장 관계자 96%가 동결을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을 연 2.5% 동결로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7명의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였습니다. 5차례 연속 동결 결정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동결 배경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외환 당국의 고강도 개입 후 1,440원대에 머물던 환율이 사흘 전부터 1,470원대로 급등했고 어제는 1,479원, 그러니까 1,480원 바로 턱 밑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는 10원 이상 내려온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구두 개입성 발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와 만나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으며 외환 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은 금통위로선 자칫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진정된 환율이 다시 상승하는 상황을 피하려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M2, 즉 광의 통화 기준으로 통화량이 GDP의 1.5배를 넘었고 GDP 대비 M2 비율로 치면 미국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의 물가도 들썩이고 있는데 수입 물가는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11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년 10개월 만에 감소한 점은 금리 인하의 우호적 여건이었습니다. 다만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고 비규제 지역 가격이 회복세라서 안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현재 기자 간담회를 진행 중인데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높은 환율 변동성 등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향후 통화 정책은 물가 흐름과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파적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이 총재는 3개월 후 금리 전망에 대해 자신을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동결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증시 소식도 알아보죠. 9일 연속 최고치 랠리를 기록 중인 코스피, 오늘도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코스피가 0.3% 내린 4,710으로 출발했지만 상승세로 전환해 4,750을 넘어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 초반 개인이 순 매수를 하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지수가 직전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이후 외국인이 다시 순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차는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하면서 3% 이상 급등해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4만 원대에서 소폭 상승세이고 SK하이닉스는 73만 원대에서 소폭 하락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 H3 현대중공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방산과 조선, 바이오 대표주는 3% 이상 오르는 등 강세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 기술주와 금융주가 하락했는데 우리 증시도 이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0.2% 내린 940으로 개장해 혼조세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수이지만 개인이 순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5원으로 출발해 1,469원까지 오르는 등 1,470원대 진입을 시도 중입니다. 어제와 비교해 10원가량 내려왔지만 서서히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시장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9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11월 말 기준 89조 6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기준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은 8조 3천억 원 확대했습니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월 말 1,289조 4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조 1천억 원 증가하며 1,300조 원에 다가섰습니다. 12년 동안 이어져 온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소송의 2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0년 이상 담배를 피웠거나 하루에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또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가 청구 대상입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병원, 군부대 등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노쇼 사기를 벌인 일당 2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6개월에 걸쳐 명함과 물품 구매 요청서 등 가짜 서류와 범행 대본을 활용해 속이는 수법으로 215명으로부터 3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조직원 6명을 검거하기 시작해 10월부터는 캄보디아 당국과 국제 공조를 벌여 현지에 있던 조직원 17명을 검거해 송환한 뒤 모두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총책 등 아직 검거하지 못한 공범들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으로 불안이 커지자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자국민 즉각 철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14일 테헤란 주재 대사관 임시 폐쇄와 원격 운영 방침을 밝혔고 대사와 모든 직원을 철수했다고 영국 정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외무부는 이란의 안보 상황 때문에 자국민에게 이란을 떠나라고 거듭 요청했고 스페인 외무부도 이란에 있는 스페인인들은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떠나기를 권고한다며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프랑스는 테헤란 주재 대사관에서 비필수 인력을 철수시킨 거로 전해졌습니다. 독일은 당국 항공사들에게 이란 영공 진입에 대해 경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중동 최대 미군 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를 내리면서 군사적 개입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가자에 대한 신속한 처형 방침을 시사하고 최고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군의 중동 최대 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 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 사태에 개입하기 전 미리 반격에 대비하는 조치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란군은 지난해 6월 핵시설을 폭격당하자 알-우데이드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 유럽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크며 24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위와 시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하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They probably are in a heightened state of alert, meaning that they will react very quickly if that happens.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국영 매체를 통해 어떤 수준의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에 미국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정부 시위대에 대해선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대법원장은 시위 참가자들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 신속한 재판과 형 집행을 공언했습니다. 이슬람을 부정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무더기로 극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خب ما اگر می‌خوایم کاری رو بکنیم سریع باید بکنیم. یک به موقع انجام بدیم. اگر ببخشید کار دیر بشه حتی ممکنه همین کاری که امروز می‌کنیم 2 ماه دیگه انجام بدیم. این اثر رو دیگه نداره. 이란 보안군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부상자들을 확인 사살했고 일부 지역에선 중기관총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외부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란 당국의 통제로 정확한 시위 상황과 피해 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방 인권단체들이 추산한 사망자와 구금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런 사태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는 여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장기 점령이나 정권 교체보다 짧고 집중된 타격이란 패턴으로 공격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 살해를 중단했고 대규모 처형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실제 행동 변화를 확인하기 전까지 군사 옵션을 열어둔 채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Does this mean military action is now off the table against Iran? We're going to watch and see what the process is, but we were given a very good statement by people that are aware of what's going on. 여전히 군사 행동이란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미국은 외교적 메시지와 별개로 중동 지역의 군사 태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전개는 제한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 본토에 대한 직접 타격보다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혁명수비대 연계 무장 세력의 지휘시설과 무기 저장고가 우선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투기와 전략폭격기가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아 투입되고 지휘 통제 체계와 핵심 군사 거점만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확전은 관리하면서도 이란에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접근은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선택한 군사 행동과도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미국은 정권 교체나 장기 개입 대신 제한된 목표를 설정한 짧은 군사작전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중동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경우 이번 군사행동은 전면전이 아닌 통제된 충격을 주는 작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Trump's primary aim is to change the behavior of the Iranian regime, not necessarily the regime itself. 미국의 강경 기조에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쟁보다 외교가 더 나은 길이라며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조절하며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며 잘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 행사에서 베네수엘라의 현재 1인자인 로드리게스와 장시간 통화를 했다며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도 SNS 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 길고 정중한 전화 통화를 했다며 양자 협력 의제와 양국 간 미해결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백악관에서 3자 회담을 열었지만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골든돔의 필수적이라며 합병 의지를 강조했고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주둔군 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확보 압박에 3자 외무장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회담은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외무장관은 논의가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면서도 근본적인 이견이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here our perspectives continue to differ, I must say. The president has made his view clear, and we have a different position. How important it is from our side to strengthen our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but that doesn't mean that we want to be owned by the United States. 백악관 회담에 앞서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북극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며 그린란드 주둔군 확대를 발표했고 스웨덴도 병력 파견에 나섰습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지금은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며 미국을 경계했고 유럽연합도 그린란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드돔의 필수적이라며 그린란드 확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니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거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Greenland is very important for the national security, including of Denmark. And the problem is not a thing that Denmark can do about it if Russia or China wants to occupy Greenland.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는 실무그룹을 구성해 조만간 다시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설 계획입니다. 덴마크 외무장관은 실무그룹이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덴마크 왕국의 레드라인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이 또다시 혼돈 속에 빠져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형이 구형되고 몇 시간 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 결정이 몰고 온 파장이 상당한 모양인데 이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었죠.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심야에 기습적으로 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은 비겁하고 저열한 행위로 단계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결국에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윤어게인의 보복이다. 법적인 체계와 정합성에 맞는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 윤리위의 결정으로 말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두 쪽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 재심의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뭐 재심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출석할 거라고 보십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정치는 사실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이게 정치로 풀기 위해서는 또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소통을 하고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 일은 너무 제가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이건 정말 정치라고 할 수가 없고 서로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윤리위원들도 사실은 당의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정치를 하는 분들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어떤 법적인 잣대 또 원칙 뭐 기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재단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과연 정치인가 하는 참 자괴감이 들고 우선 그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리위의 결정이나 또 지도부의 어떤 결정이 다 이렇게 뭔가 결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심의 그런 어떤 기회라든지 소명의 기회에 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재심의 어떤 그런 어떤 장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 국민들을 향해서 소명을 할 수 있거든요. 소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을 통해서 또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또 우리 국회의원들 조금 전에 지금 의원총회를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 또 지도부 그리고 국민들께 뭔가 당과 또 당사자도 충분한 소명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그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윤리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면서도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한 전 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그 의도는 뭐라고 좀 보세요? 우선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겠지요. 전날 문자로 통보하고 그리고 다음 날 회의를 열어서 바로 심야에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당이 더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겠죠. 하지만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낀 겁니다. 만약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한다면 지금 당내 윤어게인 그런 극우 지층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극심한 내홍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은 문재인을 배신했던 윤석열, 윤석열을 배신했던 한동훈, 한동훈을 배신했던 장동혁. 그러니까 꼬리를 무는 배신의 이 업보가 만든 결과다라고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내 극우 세력의 입맛에 맞는 어거지 결정을 한 것이죠. 제가 그 좀 통계를 봤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걸 봤더니 한동훈 전 대표 명의로 올라온 게 161건 정도라는데 이 중에 욕설과 비방은 12건이랍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신 이제 뭐 어머니, 아내, 딸, 장인, 장모 이런 분들이 이제 총 동원돼 가지고 한 907건 썼는데 이게 대부분 기사라든가 정책 의견 표명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 1000개, 2000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오는데 그중에 평균 한 2-3건 올렸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비방의 글을 실제 본인이 썼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죠. 근데 그거 없이 바로 문제를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조직적인 매크로를 돌린 것도 아니고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전 당대표까지 한 분을 제명한 것은 아무리 해도 이것은 정치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이걸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확장성에 심대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문님들도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보여주는데 이게 딱 지난번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바꾸려고 심야에 기습적으로 했던 거나 또는 이준석 전 대표도 당의 윤리기강 차원에서 그렇게 당원권 정지를 또 기습적으로 결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닮아 있는 이전의 사건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의총 얘기해 주셨잖아요. 의총 참석 오늘 하신 거죠. 의총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의총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격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또 이제 전직 당 대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표출이 되고 있어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왔는데 방금 우리 박홍근 대표님께서 그 이준석 전 당 대표 지금 현재 이제 개혁신당 그 대표죠. 그런 그 사례도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정말 그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 좋은 조건에서 국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은 마련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걸 그냥 항목안의 식으로 막 몰아내므로써 그 뒤에 상당히 참 우리 당도 그렇고 윤석열 전 정부도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의 이런 상황도 앞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그 한 전 대표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상당히 우리 당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에 책임 있는 중진 의원으로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참 많은 역할을 그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외부적으로 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편싸움식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이제 한쪽의 어떤 그 입장을 들어주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참 중진들도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도 이제 지금 12시에 지금 중진들 만남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사태들과 관련해 가지고 중진들끼리의 만남인가요? 중진들끼리의 지금 만남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12시에 오찬김에서 저희가 또 이제 이 시간 이후에 같이 또 참석을 해서 이제 논의를 하겠지만은 여하튼 상당히 좀 당이 어렵고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지금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 국민들을 싸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싸움을 국민들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당내 어떤 개파라든지 이 정파들끼리 싸움하는 걸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명분 없는 싸움을. 지금 상당히 참 저도 걱정스럽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진끼리의 모임이 예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좀 의견을 모아서 장 대표와 중진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충분히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만나서 이제 외부에 다 브리핑을 합니다. 하면 다 이제 그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또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임에서 또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그 윤리위원장을 맡은 분이 그동안 이제 김건희를 옹호해왔고 또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동조하는 듯한 그 의혹을 갖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윤민우 윤리위원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정책 색깔이나 성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심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자초한 것도 있죠. 제때 제대로 좀 소명하고 또 사과나 반성을 하면서 좀 명분을 만들어줬으면 됐을 텐데 그걸 본인이 그동안 거부한 것도 너무 늦게 또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윤 위원장의 그러한 평소의 스타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제대로 소명 안 할 것 같고 버티기로 갈 것 같고 그리고 또 윤리위원장도 자기 성향대로 또 그걸 고집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본인이 더 눈여겨보는 것은 윤 어게인 당내 그런 극우 지지층들을 우선 눈여겨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내 앞으로도 있을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아프더라도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 지금 심취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마치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왕조 시대의 사화나 독재 정권의 숙청을 떠오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칼만 없을 뿐이지 판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수층이 봤을 때 건전한 보수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되게 기대할 텐데 이런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뭐 소장파 중에 한 사람인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윤어게인 세력의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이번 사태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저희 시사정각에 이제 전주혜 전 의원이 나오셨는데 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민주당도 지금 악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뭉쳐서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왜 이 시점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우선 뭐 윤어게인 세력의 어떤 보복이다. 예. 뭐 이러한 표현은 저는 그건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2024년 그 12월 3일 날 계엄을 했을 때 그 계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부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뭐 거의 100%가 다 그건 반대했어요. 이게 맞지 않다. 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조치다라고 이제 다 비판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탄핵을 겪으면서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의견 대립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국민들의 어떤 국가의 어떤 명운이 걸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또 이재명에게 이제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우리 어떤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선택지냐?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도 있었고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도 많았고 또한 탄핵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성격의 규정, 그 계엄의 어떤 조치, 계엄은 잘못된 거지만은 과연 이것이 이제 탄핵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당시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갈등적인 요소가 계속 뭔가 이게 첨예화가 되어 왔죠. 지금까지 또 잠복돼 있다가도 이제 지금 그것이 폭발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탄핵을 둘러싼 그런 어떤 그 입장 차이들이 지금 좀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탄핵을 또 계엄을 초래한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과의 어떤 그 집권 여당의 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으니 하는 그런 부분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지금 갈등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꼭 정치로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도 어려운 일들이 지금 많은 상황들인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들이 터지는 상황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날이 마침 공교롭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고형이 이루어진 저녁 아니었습니까? 그로부터 3시간 있다가 이런 발표가 있었단 말이죠. 왜 그날을 그 시점을 택했을까도 좀 저로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달리 말씀드리면 당내 윤어게인 세력 그런 극우 지층들이 사형 고형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게 엄청난 이 압박을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과거에 내란 수계였던 전두환 같은 경우는 사형이 구형된 날 그 사무총장이라든가 또는 당 부대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적 입장을 냈습니다. 반성하는 그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은 아무도 입장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당내 문제를 격화시켜서 그런 그 극우 지층들의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정말 전대미문의 치졸한 쪼잔한 그런 정치
어떤 그 삼류 정치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남들의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 이 상황이 뭐 우리 민주당에게 호재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철저하게 내란 계엄대로 평가를 법과 역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당내 정당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대로 작동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완전 이번에 온데간데 없는 사라진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씁쓸하다는 것이죠. 예. 자, 이번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이 지금 분열의 분위기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각각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본인이 지난주에 한 메이저 언론사 반장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선거에서 져도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누가 날 지켜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선거 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혁신안 거기 보면은 무슨 뭐 중앙당에서 개입해서 공천하겠다, 물갈이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다 그런 얘기가 맥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성국 씨하고 뭔가 연대가 돼서 이 당을 진짜 사욕을 위해서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은 모임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네, 오세훈이가 오세훈이가 한남동에 그 서울시장 관사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상임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 9명을 불렀대요. 네. 오세훈이가 언론 플레이 한 것 같아요. 장동혁이가 한동훈이를 제명해서 쫓아내면 선거에 질 거다. 그렇게 되면 당이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 빈자리를 오세훈 당신이라도 채워야 된다. 오세훈의 언론 플레이는 정말 황당한 거예요. 자, 일단 그 박정훈 의원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는 선거를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살아남느냐 마느냐 이 부분만 신경을 쓰는 것인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뭐 저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3자로부터 듣고 또 들었다. 본인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니고. 만약에 사실이면 정말 사당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게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뭐 당대표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뭐 저는 상상이 안 가는 얘기고 또 저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들었다라면은 뭐 언론에서 얼마나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제3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정확치도 않은 것을 그 검증도 안 해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그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고성국 씨 이야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 고성국 지금 그 유튜브 방송 대표죠. 그분이 지금 이제 우리 당 입당을 한다. 또 보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의 그런 그 사인 고문단 오찬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도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당의 그런 그 오랫동안 역할을 해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3선 4선인가요? 그 서울시장 지금 4번째죠. 4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당에 대한 상당히 참 애정도 많고 뭔가 고뇌에 지금 상당히 차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도 지금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으로 가서 과연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대단히 좀 고민이 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이 고언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부분까지 폄하하는 것은 좀 그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 됐던 거는 철저하게 윤 어게인셀에게 지지 기반이었거든요. 전한길 씨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그 기반을 허물고 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동안 소위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나 또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고수해 온 것이죠. 최근에 약간 입장을 바뀔 것처럼 했지만은 그 근간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당연히 온데간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자기 집토끼, 자기 손 안에 든 이 세력을 우선 지고 간다라고 하는 좀 근시안적 이 당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방선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명분이라도 갖춰서 당내 확실히 내 지지층이라도 결속시켜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셈법을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요. 오세훈 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사법 리스크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될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만뒀는데 시장직을 다시 이제 설령 공천을 받아서 설령 당선이 되더라도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시장 지역을 중간에 내려놔야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되게 조바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 시민들의 피로감이라든가 한강버스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의 실패뿐만 아니라 그런 초조함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거기다가 친한계가 축출되면서 당내 입지가 더 자기가 좁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번 경선도 자기가 우려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의 확장성은 더 떨어지니까 본선은 더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본인도 최근에 그동안 말을 않고 있다가 이제는 결국 자기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예. 저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오늘 최고위에서 결정을 보류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요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국민의힘이 너무 강성 지지층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한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지금 장동혁 대표의 측근들 예를 들면 박민영 미디어 대변이라든지 이런 측근들이 계속해서 좀 거친 언사를 내뱉는 것도 당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금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상임 고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당에 참 오랫동안 기여를 많이 해오신 분들이고 전직 그 국가 원로인 국회의장들 뭐 이런 분이 다 이제 구성 멤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인 비하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예.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자중자애해야 합니다. 당이 어려울수록에 당의 구성원들 또 특히 책임 있는 당직자들이 자중자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민영배 아니 그 박민영 대변인이 그러니까 평균 연령 91세 고문 진짜 이건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이 그렇게 당의 역사를 만들어 온 사람들에게 폄훼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야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지점들이고 이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한테도 무슨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 직접 댓글 달았다고 비난했는데 그거 사실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후에 극우 유튜버에 나와가지고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도 뭐 한동훈의 액세서리다, 뭐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도 과거에 사실은 자기가 돕던 사람을 배신하고 지금 그 위치에 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배신, 막말 이런 게 몸에 배해서는 젊은 사람으로서 정치에 전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과하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유선상으로 이제 상임고문단에 사과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 진정성을 또 이제 상임고문단이 받아들일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지금 청와대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1박 2일간 일본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 이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칼둔 아부다비 UAE 행정청장을 접견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이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해서 방산과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만큼 관련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UAE에서 만나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칼둔 청장을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التقينا في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وأعتقد بكم في سيول مرة ثانية أن الشعب الكوري ينتظركم جميعا.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앞으로 100년을 동행하는 우리말로 하면 100년 회로하는 관계를 만들기로 했는데 우리 청장이 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잘 검토해서 좀 구체적으로 또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إن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وجمهورية كوريا قد وعدت خلال زيارتي لضيف دولة ل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أننا سوف نمشي معا لمدة 100 سنة. لذلك في كوريا نحن نقول إنيون هيرو معناه يعني نعمل لمدة 100 سنة حتى نموت يعني. فلذلك سوف يكون هناك إنجازات ملموسة وسريعة وكذلك بتفاصيل. بقدومكم إلى جمهورية كوريا. 무하메드 대통령은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كيف أحوال الشيخ محمد بن زايد؟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셔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أتمنى أن أرى الشيخ محمد في كوريا في أقرب وقت ممكن كي نتواصل ونواصل الحوار الذي لم ننتهي في الإمارات. 우리 입장에서도 아랍에미리트연합은 매우 중요한 우방 국가여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연합을 방문했을 때
아주 국가적 차원에서 크게 환대해 준 걸 우리 국민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إن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دولة صديقة ومهمة بالنسبة لجمهورية كوريا وخلال زيارتي للإمارات إننا نتذكر جميعا وكذلك الشعب الكوري خاصة يتذكر كيف حظينا من الاستقبال والضيافة من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نشكركم جميعا. 우리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연합과의 그 공동 사업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إن الرئيس مكتب الأسد السيد خان هو يتحمل مسؤولية للعلاقات الكورية الإماراتية وكذلك مشاريع المشتركة مع الإمارات. هل تتواصلون جيدا؟ جدا ممتاز. 우리가 그 사이에 양국 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뭐 세부적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오신 김에 그 문제들도 잘 협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좀 만들어내면 좋겠고 우리 무하메드 대통령 조만간 방문할 거라고 믿고 그때 실질적으로 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إننا الجانب الكوري قد درس كثير من المشاريع المشتركة مع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لمدة يعني قبل أن تأتون إلى جمهورية كوريا وكذلك بعد قدومكم إلى كوريا أتمنى أن يكون هناك حوار مثمر بين الجانبين لكي نحصل إلى إنجازات ملموسة لأني أثق بأن شيخ محمد سيأتي إلى جمهورية كوريا قريبا لذلك حيث يمكن أن نعلن هذه الإنجازات الملموسة معا.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청장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تطلع الشعب الكوري كثيرا بإنجازات. 네, 접경 관련 소식은 새로 들어온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공천원금 수수 의혹으로 상당히 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이제 어제 김병기 의원 또 배우자 이런 주요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게 너무 또 늦은 거 아니냐, 또 늑장 수사 비판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기관은 여건 야건 지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에 당연히 가장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마땅하고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만약에 자기와 관련된 의혹 중에 한 가지라도 법적 문제가 있으면은 정치를 떠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진심이라면은 본인이 하루라도 빠르게 그리고 숨김없이 이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응당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이 당에서 처리해야 될 일과 본인이 감당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당에서의 일과 이제 수사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어찌됐든 김병기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고 지금 당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이제 뭐 그런 부분 저희가 이제 민주당 당내 사정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좀 꼭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이제 이 검찰, 경찰 이런 수사 기관들이 저희가 보기엔 너무 편파적이다.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뭐 우리 당의 여러 명의 그 정치인들 또 국회의원들 좀 샅샅이 그냥 압수수색을 하고 다 뒤졌는데 이 김병기 또 강선우 의원 뭐 김경 그 서울 강서구시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 지금 수사기관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풀어주고 외국에 나가서 다 보내주고 뒤늦게 뭐 그냥 그 압수수색도 안 하고 이제 뭐 다 그냥 증거 인멸하고 나서 또 지금 압수수색한다고 난리치고 너무 파주기식 수사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 사실 이제
민주당의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정당의 우리 한국 정당 역사에서 볼 때 그래도 당의 어떤 이 원내대표라는 대표를 지내신 분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국민들 보기에 눈높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자기 어떤 직을 던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또 차후에 어떤 새로운 정치를 볼 수 있는 거지. 저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오늘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특검을 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 부대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특검하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권의 병폐 아닙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번에 끊어내고 가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특검을 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이런 의혹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싹 수사하고 털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공감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굉장히 많은 투서들이 들어올 거거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저는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함께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이번에는 끊고 가야 되는 것에 공감한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특검이건 뭐건 간에 정치권이 나서면은 되는 일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러한 공천 헌금이 있었다라면은 이번 기회에 정말 끊고 가자 전제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중립적인 어떤 기구를 둬서 그동안 공천을 신청했거나 희망했던 사람들 또는 후보자가 됐던 사람들에게 제보를 받고 대신 신변을 보장해주는 조건을 해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한번 밝힐 수 있는 그런 좀 장치를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각 지방으로 갈수록 국회의원 한 명당 4개, 5개의 군을 책임지다 보니까 여러 개 지역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비 받은 걸로 도저히 정치자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왕왕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투명한 것을 투명한 운영을 원칙으로 전제로 해서 그래서 좀 그런 지구당 부활 이런 부분을 이제는 한번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지금 물론 물타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공천헌금 뿌리 뽑자라는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공천과 관련된 이 동굴에는 헌금이 절대 아닙니다. 뇌물. 공천 뇌물입니다. 이거는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고 저는 이제 우리 전용기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초선인가 재선인가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이 대명천지에 이런 그 지방선거를 둘러싼 공천권을 둘러싸고 이런 그 관행이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이런 관행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국회의원 4선을 하지만은 단 한 번도 하늘에 맹세코 그런 걸 본 적이 저는 사실 없어요. 제가 관리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관행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만약 이러한 부분이 지금 자꾸 민주당이 지금 물타기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이거는 발본색으로 해야 돼요. 발본색으로 해서 아주 뇌물죄로 아주 엄격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초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쪽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크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네,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남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는 내일 오전 6시까지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예비 저감 조치는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서 고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 대응을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저감 조치 제도입니다.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요.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도 단축됩니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또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 초미세먼지의 황사까지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의 미세먼지 농도까지 짙어지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고 현재 미세먼지 농도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인 1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높아졌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등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습니다. 특히 온화한 가운데 대기가 정체하면서 내일은 서울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서 고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다른 지역으로 더 확대 발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미세먼지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이 호흡기 질환자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사흘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하면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국민께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전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앞서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업무용 태블릿과 노트북도 이미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경 서울시 의원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김 시 의원 측으로부터 공천원금 관련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김 시 의원은 자수서에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과 강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을 맡았던 남모 씨를 카페에서 만났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시 카페에서 세 사람이 함께 있다가 남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1억 원을 직접 강선우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3천만 원 정치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비밀금고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은 1m 크기의 대형 금고라는 점을 파악하고 차량을 이용해 금고를 옮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몰려온 건데 여기서 차로 불과 2분 거리의 김 의원 차남의 집에도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 비위 의혹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김 의원 부부가 금고를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는데 김 의원 차남의 집에 이 금고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위 의혹 관련 중요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본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도 해당 금고를 압수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이 찾으려던 금고는 가로 세로 각각 1m 정도로 추정되는 대형 금고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의 내부 CCTV를 확인하고 차량 번호를 조회하며 금고의 행방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사무실,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구의원 자택 등 모두 6곳의 이번 압수수색 장소에서는 금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 착수 전에 금고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형 금고인 만큼 차량을 통해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김 의원 차남 소유 차량 등의 동선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폭로해온 전 보좌진 중 한 명인 A씨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조사 내용이나 소명 자료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과 어제 A씨를 포함한 전직 보좌진 2명을 불러 장시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핵심 참고인인 A씨를 상대로 김 의원의 공천원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자녀 편입, 채용 특혜 의혹 등을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자신의 아이폰을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잠금 상태의 아이폰 기종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해당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무소속 강선우 의원 역시 지난 11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이폰을 제출하며 경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 차남 특혜 편입 의혹이 일었던 숭실대 관련 자료도 발견했지만 이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김병기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 의원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숭실대 입학 관련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해당 자료가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치권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수사를 통상 갈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뒤 사흘 동안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과 협회 관계자 등을 연달아 만났습니다. 미국 측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며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에 대해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을 관계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한미 간 외교 통상 현안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포고문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귀국 일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와 핵심 광물 관련해서 새롭게 행정명령이 발표됐다며 하루 더 묵으면서 진상을 파악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면밀하게 지켜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산업부와 업계가 협업하면서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오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지난 9일 판결할 거로 전망됐는데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미 동부시간 기준 14일 오전 10시 워싱턴 DC의 미 연방대법원으로 쏠렸지만 관세에 대한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주요 사건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던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 불발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 시점을 예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 대법관들은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인 과세권을 침범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 권한 행사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두 변론 때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조차 대통령 권한 남용의 우려를 표한 만큼 이견 조율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Can you point to any other place in the code or any other time in history where that phrase, together regulate importation, has been used to confer tariff imposing authority? 여기에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수백조 원을 환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 파장이 큰 만큼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리 다듬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소송에서 지면 완전 엉망이 될 것이고 관세 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대법원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And everybody now admits that I was right on tariffs.
And I hope that we win the Supreme Court case.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앞으로는 부과하지 말라는 식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다음 구두 변론을 오는 20일과 21일로 예고했는데 이에 따라 이르면 현지 시간 다음 주 화요일쯤 관세 판결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더 강력한 플랜 B, 대안마련 고심도 커지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과 긴장은 고조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외환 당국의 강도 높은 개입으로 지난달 무렵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었죠. 그런데 시장은 숨을 고르기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다렸다는 듯 은행 창구로 몰려가 달러 사재기에 나선 건데요. 환율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 안정을 위한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겁니다. 실제로 5대 은행에서 지난 13일 하루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환전 규모는 평소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꾸는 거래에 약 4배에 달했는데요. 일부 은행 지점에서는 100달러 지폐가 동나서 안내문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환율을 안정시키려던 정책이 오히려 달러 수요를 자극한 셈이죠. 이런 흐름은 해외 주식 투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미국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새해 들어 서학개미들은 단기간에 3조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미국 증시에 쏟아부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 유인책이나 환율 안정 메시지는 견고한 미국 주식에 대한 기대와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죠. 이렇게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동원한 방어에도 자꾸만 치솟는 환율, 경제 전반에도 부담입니다. 당국의 안간힘에도 미국을 향한 시장의 공고한 믿음 속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은 당분간 쉽게 풀리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하는 스콧 벤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원화 약세는 강력한 한국 경제 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발언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출렁였습니다. 10원 가까이 뚝 떨어지면서 1,460원대까지 내려온 건데요. 관세와 대미 투자로 원화 약세 원인을 제공해놓고 환율 관리를 잘 하라는 신호를 보낸 거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스콧 벤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벤선트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에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환율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사실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협 속에 체결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입니다. 벤선트 장관은 한미 간 무역, 투자 협정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대미 투자는 이행하라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환율 우려 때문에 한국은 한미 무역 협정 체결 때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양국 간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돌파구는 경제 성장이지만 한미 간 정책 금리가 역전됐고 올해 경제 성장률 격차도 0.3%포인트 정도로 환율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AI 투자가 이어지고 감세 및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환율 관리에 한국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미 FTA를 무시한 채 상호관세를 부과해 한국의 무역 흑자를 줄여 손발을 묶어놓고 환율을 관리하라는 모순된 신호를 보낸 것은 앞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불법 외환 거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외환거래가 진흥화돼 단일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불법 행위가 외환시장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응반은 외국 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경 간 거래 대금을 주고받는 소위 환치기와 수출입 가격 조작이나 허위 신고 등을 통한 해외 자산 도피, 외환 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 탈세와 자금 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 약세 흐름이 과다하다고 언급하며 우리 외환 시장에 이례적으로 구두 개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의 반정부 시위 사태 등 외교 관련 이야기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이례적으로 이렇게 우리 외환 시장에 대해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요.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앞서 보도에 나온 것처럼 어쨌든 그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요한 그 교역 파트너이고 그 또한 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이 너무 환율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런 대미 투자를 하는 데서 압박을 느낀다면 그거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개입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보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 한미 간의 환율 그 차가 이제 커지는 이유가 미국의 일방적인 그 무역 관행이라든지 상호 관세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구두를 통해 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씁쓸한 마음이 좀 큽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병 주고 약 주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이번 그 발표가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하고 이틀 후에 발표가 된 거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구윤철 부총리가 이제 그 뉴욕의 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서 이제 면담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계기에 이제 한국의 환율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미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미 한 번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간접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미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구두 개입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 논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익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베스 재무장관이 구두 개입을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베선트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제 우리 환율이 10원 이상 급락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원달러 환율 전망 어떻게 하세요? 뭐 한동안은 보도에 나온 것처럼 그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 간에 있어서 금리 차가 여전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한국의 경제보다 훨씬 더 건전하게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시장이 갖고 있는 투자 철호초의 매력이 지속되는 상황 그리고 전 세계의 그 경제, 금융을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한국보다는 미국 시장이 더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동안 이러한 하나가 그 금리가 좀 이렇게 저평가되는 상황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금융당국이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부분을 대응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상호관세 판결에 대한 전망도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이어서 두 번째 불발이 된 건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판결이 갖고 올 폭풍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고 어떤 그 상반된 그런 그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법리적 해석으로 보면 그러니까 의회에 부과된 관세 부과 권한을 행정부가 남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이다 이런 판단이 나올 법리적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예. 반면에 정무적으로 본다면 이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미국 정치 시스템에서 어떤 사법부가 행정부가 야심차게 주요 정책 위주로 밀어붙이는 부분을 갖다가 제동을 건다. 이 부분은 어떤 그 정치적 그 중립성에 있어서 상당히 좀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성적을 봤을 때 사법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위헌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큰 정치적 그 공격을 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존립이 위태로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있고요. 또한 미국 행정부가 이미 관세를 오랫동안 부과했기 때문에 상당한 1,500억 달러 이상의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어떤 그 환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1,400조, 1,500조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됐을 때 갖고 올 그런 시장이 혼란 상황. 그리고 향후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갖고 올 정치 경제적인 충격을 봤을 때 과연 그 연방 대법원이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미 부과된 관세는 문제가 많으나 그냥 덮어두고 향후에는 그 부분을 의회의 권한으로 존중해야 된다. 이러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마지막까지 조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교수님께서는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처음부터 이제 50대 50 정도로 봤는데요. 법리적으로는 위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정무적 판단을 봤을 때는 그 아무래도 이제 위헌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가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판결이 나와도 현재로서는 이상하지 않다. 여전히 50대 50을 보고 있습니다. 판결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아무래도 너무 늦어지면은 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까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번 달 말 정도면은 어떤 그러한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판결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월 중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진다고 해도 다른 수단이 많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다른 권한을 이용해서 기존의 관세율을 계속해서 압박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랜 B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라든지 무역법 301조라든지 관세법 338조인데요. 예. 이러한 것은 품목별 관세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호관세 보편적으로 전 품목 전 나라에 붙일 수 있는 이거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무역 232조라든지 무역 301조 같은 경우에는 조사하는 절차 이런 것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란이 불가피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 관세법 338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핵 옵션이라고 불리고 있고 뭔가 그 미국 상품을 차별하는 나라에 대해서 최소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상호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이제 불확실성이라든지 혼란을 갖다가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트럼프 미국의 경제 성장 전략의 1단계 어떤 그 기초가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으로든 플랜 B를 만들어서 혼란을 딛고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전략을 쓸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모두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판결이 미뤄지면서 한미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그리고 추후에 이런 관세 협상 결과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지켜보는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미 시장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제 플랜 A, 플랜 B를 보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물론 그 이전에 우리도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합류해서 이제 그 대응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그 정책이 우연히 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 B를 가동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도기가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통상 정책이 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미 투자라든지 한미 통상 관계에 있어서는 큰 틀이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갖고 올 그러한 그 거시적인 그러한 충격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그 다음에 그 위헌으로 판결이 난다면 개별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관세를 환급받는 이런 부분은 어떤 그 프라이빗 섹터에서 결정할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의 지금 반정부 시위 사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는 양상인데 현재 이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정확한 그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좀 심중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정보를 좀 수집해 보면 최소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이렇게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일각에서는 1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지난 1월 7, 8, 9일에 이제 그 대규모로 이제 시위대가 도로 거리를 나왔을 때 그때 시위대에 대해서 실탄 사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란 전역에 거쳐가지고 이제 그 시위가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예. 이 시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희생자가 많이 나는 반면에 이게 시위의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리더가 없기 때문에 이 시위가 어느 정도까지 힘을 갖고 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모두 다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이 개입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오는 보도를 보면 유럽발에서 나오는 걸 보면 24시간 이내에 미국이 그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미국이 어느 부분에 개입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탐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적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마약 카르텔을 붕괴하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약 카르텔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다. 이러한 미국의 어떤 공습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예. 이건 이란 시위 같은 경우는 그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 실물 경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그 불만을 터뜨리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 공습, 군사 개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공습을 해야 될 것이냐, 군사시설을 때릴 것이냐, 아니면은 정부 부처를 때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습의 효과가 그 베네수엘라에 비해서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야지만 어떤 공습의 효과가 극대화될 텐데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그렇지만 말씀드린 레드라인을 넘는다. 즉 시위대를 교정을 처한다든지 공개청을 하는 부분이 이제 공개가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부처라든지 시위를 찬압하는 그러한 주동 그 정부 그 세력에 대해서 어떤 공습을 통해서 어떤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을 한다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혹시라도 전면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전면전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역량이 워낙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이란이 대응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12일 전쟁 경우에도 봤을 때 이란의 어떤 핵시설을 공습했을 때 결국은 그 이란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카타르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에 대해서 약속 대련이라고 하잖아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체면을 차리는 이런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예. 그것이 현격한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번에도 이란이 대응한다 하더라도 크게 전면적으로 간다든가 어떤 미사일을 갖다가 미군기지에 발사하는 이상의 어떤 그 군사적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습이 조금 더 그 국내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겠죠. 즉 이란의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이것은 반미 그 주의를 갖다가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시위의 뒤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는 게 확인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미국이 지금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는 내일 오후 2시에 열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어제 재판부에 실시간 중계는 과잉 공개에 해당하고 발언의 맥락이 단편적으로 소비되거나 정치적 해석에 즉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법정 내부 영상을 방송사에 송출할 예정인데 기술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10초가량 지연 중계가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 방침, 공판 검사들도 법정에서 알았을 만큼 극비에 붙여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사형 구형 배경으로 사과하지 않고 되레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결정은 사형이었습니다. 최종 의견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특검의 결론은 내부에서도 극비에 붙여졌습니다. 사형 구형 방침은 윤 전 대통령 측 마라톤 변론이 끝날 쯤 법정으로 전달됐고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도 이때야 알았습니다. 구형량이 사전에 알려지면 피고인 측에 의해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가로 분류되지만 특검은 사형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은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으려면 감경할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범행과 이유 태도에는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봤습니다.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급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가담 행위에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또 신군부 세력을 단죄한 뒤에도 공직 엘리트에 의해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은 사형 구형 역시 지금까지 기조와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실제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형량을 고려한 실질 구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수사팀 회의를 거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반인도적 범죄 사건과 양형 기준 등을 철저히 검토한 만큼 특검 내부에서는 자신감도 읽힙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특수 건조물 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 적부심사를 진행합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그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는데 전 목사는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어제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5분쯤 서울 압구정동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에 다른 승용차 한 대도 들이받쳤는데 택시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존속 살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80대 노모를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9시 반쯤 다른 자녀의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도중 광주 북구 용두동에서 A씨를 체포하고 차량에서 어머니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북 청송 지역 초등학교 교사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연말 스키캠프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반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캠프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교육청은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A씨를 직위 해제한 상태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서울 지역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2차 사후 조정 회의 결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운전직과 정비직 등 조합원의 임금을 2.9%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노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내년엔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등 집합 건물 가운데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이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 거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 16만 927건 가운데 생애 최초 구입자 수는 6만 1,159건으로 전체 3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4년에 39.1%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여파로 정책자금 대출 지원 혜택이 있는 생애 최초 구입자들의 매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2.5%로 인하된 뒤 7월부터 5차례 연속 동결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80원에 근접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만큼 금리 인하가 원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거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2.5%로 묶이면서 한미 간 금리 차는 1.2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겨울치고는 공기가 온화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도 가까이 껑충 올라 3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날이 풀리니 이곳 경의선 숲길도 많은 시민들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다만 서쪽 지방부터 공기가 탁해지고 있어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다만 낮까지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지속하고 있는데요.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어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며 한낮에는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8도, 광주와 대구는 1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없지만 공기가 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모그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과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충남 지방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차츰 대기질이 나빠지겠고 오늘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심한 추위 없겠지만 탁한 공기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절기 대안이 들어있는 다음 주에는 다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기온 변화에 미세먼지까지 가세하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개인 위생관리와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